안녕하십니까. 강사 사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 시스무에서 이상치를 찾고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론과 실습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용 데이터는 www.data-bank.co.kr에 가시면 시스용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데이터 co.kr, 데이터 대시 co.kr을 접근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처럼 해당하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인 회원가입만 하시면 다운로드를 보시게 되면 엑셀 데이터 분석에서 이상치 실습 데이터 크게 두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 나오시는 점 파일 교육 이상 자료하고 외래 결과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 데이터 분석 기초 실무입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에서도 이상치 이론 및 실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론만 우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습은 주에 계속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하게 넘어가시도록 하고요. 자료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 이상치에 대해와 오류값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의 입력 사항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기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선택을 했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3번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에 반해서 기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처럼 실제 값으로 얻어내는 것들도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은 실제 관측을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연봉에 대한 만족도죠. 이런 경우는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보통을 가운데 놓는 5점 척도, 니커드 척도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매우 만족을 1에 놓을 거냐, 매우 불만족을 1에다가 놓을 거냐에 따라서도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매우 만족이 5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입력 자체는 5번으로 입력을 합니다. 근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역코딩이라고 해서 긍정이 최고점으로 변환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 방향성을 보실 때 반대의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1이 가장 좋은 점수고 5가 가장 나쁜 점수인데 1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된다면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긍정적이 되기 때문에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방향성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질문 자체를 긍정으로 물어보고 매우 불만족을 1번에 위치하고 매우 만족을 오른쪽 제 마지막에 높은 점수에다가 위치하는 것이 더 입력하기가 더 용이하겠습니다. 일부 분들은 이 5번을 입력한 거를 1번으로 다시 입력자가 분석하기 전에 입력할 때 1번을 입력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입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분석자가 코딩을 바꿔서 역코딩이라고 하죠. 반대로 바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변경을 하는 방법을 좀 몇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다음과 같이럼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족도라고 가정하고 역코딩입니다. 5번이 가장 불만족이라고 가정할게요. 4, 2, 3, 2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얘를 긍정이 최고점으로 역코딩을 해야 됩니다. 역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엑셀 같은 경우는 역코딩을 할 겁니다. 역코딩을 할 때 자, 찾아 바꾸기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것처럼 찾아 바꾸기 5를 1로 바꿔버리면 원래 1은 5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찾아 바꾸기 기능으로는 여러분이 좀 어려우시고요. vlookup이나 해당하는 부분은 vlookup이 있을 수 있겠죠. 1, 2, 3, 4, 5를 5, 4, 3, 2, 1로 바꾸시는 방법이 있겠죠. vlookup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 강의 교환이 따로 있으시니까 그는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하는 방법 보여드리면 V룩업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V룩업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컴마 범위 찍고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이겠죠? 두 번째 컬럼. 그리고 완벽하게 H니까 0을 찍어서 해당하는 부분을 반대로 역코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를 보시면 가장 낮게 응답한 것을 1, 그렇죠? 가장 높게 응답한 것을 5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가장 높은 거 5, 가장 낮은 거 1, 실제 응답이 아니라 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5와 1을 더해서 6을 만들어서 6-x, 그렇죠? 6- 해당하는 관찰값을 즉 셀을 찍으시면 셀을 변환을 시키실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6- 해당하는 관찰값을 찍으시면 가장 큰 값은 1로, 가장 작은 1로 변하고 가장 작은 값은 가장 큰 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만약에입니다. 0점부터 10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0이 0이 돼야 되고 0이 10이 돼야 되죠. 10은 0이 돼야 되고, 그렇죠? 10은 0이 돼야 되므로 가장 큰 보기 중에 가장 큰 거와 가장 작은 것을 더하고 이 값을 가지고 실제 관측값을 빼버리시면 실제 역코딩 긍정이 최고점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응답은 해당하는 부분에 빈칸으로 입력을 하시든지 응답 보기에서 가장 큰 숫자로 입력하시는 방법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릿수가 가장 큰 걸로요. 만약에 연령이면 999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응답 보기가 9가 있다. 그러면 10으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장 큰 자릿수에서 가장 큰 숫자인 99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엑셀에서는 일반적으로 빈칸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엑셀에서 그냥 빈칸으로 처리해서 분석에서 그냥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해당하는 부분을 무응답 번호를 지정을 해서 나중에 필터를 걸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류값과 이상값에 대해서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값이라는 것은 실제로 1부터 5까지가 있어야 되는데 6, 7, 8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오류값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 말씀 올린 것처럼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6번, 7번, 8번처럼 입력이 되어 있다면 절대로 입력돼서는 안 되는 범위인데 입력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값입니다. 오류값. 입력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얘는 오류값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남자 1, 여자 2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되는데 3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는 오류값이라고 보실 수 있죠. 무응답이라면 빈칸 혹은 가장 큰 범위에서 가장 큰 자릿수가 큰 9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상값이라는 것은 대표값, 평균부터 너무 동떨어진 값을 우리 이상값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는 할 수 있으나 너무 동떨어진 값을 우리는 이상값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상값 같은 경우는 철저한 계획하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평균이 이 이상값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농구 선수의 키 때문에 갑자기 평균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는 이상값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조사 대상자가 20세 이상으로 조사했는데 만약 17세, 18세가 입력이 된다면 조사 대상은 실제로 17세, 18세가 응답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는 이상값으로 처리해서 응답자 전체를 삭제한다거나 별도로 관리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류값과 이상값을 대처하는 방법을 보시면 원칙적으로는 원시 조사지 자료를 원시 한번 다시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답자에게 재차 확인한다거나 철저한 계획하에 결집값이나 응답자 전체를 제거한다거나 평균값이나 채빈값으로 대처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1부터 5까지인데 제가 5번을 선택했어요. 응답자가 5번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입력을 할 때 실수로 3번을 입력을 했다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겠죠. 이런 경우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중 펀칭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중 펀칭이란 하나의 자료를 두 사람이 각각 입력을 해서 이제 크로스 입력 결과를 크로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차이점이 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를 우리는 이중 펀칭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설문조사일 경우는 그렇게 많이 이중 펀칭 하진 않고 의학계통이나 매우 중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는 이중 펀칭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변수명과 해당하는 변수의 자료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Q1의 자료들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척도의 사료 같은 경우도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요 자료 같은 거는 평균을 활용할 수는 없는 자료. 요 자료는 평균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니커트 척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척도 부분을 좀 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래는 평균을 쓸 수 없지만 대체할 수 있는 척도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질적 자료, 즉 평균을 쓸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빈도 분석을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이 빈도 분석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도 분석을 쓰는 이유는 이 집단, 우선은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자, 우선 빈도 분석을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집 응답자, 즉 표본 집단의 응답자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집단이 어느 쪽에 쏠려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하시는 겁니다. 모집단에 비해서 이 경우는 20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을 했고 50대는 상당히 적게 응답을 했습니다. 모집단에 비해서. 그러기 위해 이런 경우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50대 이상을 계속적으로 더 추적 조사를 해서 더 많은 표본수를 더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중치보다는 해당하는 모집단에 맞게끔 표본의 수를 충족해 주시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중치는 늦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가중치가 적을 것이고 이쪽이 가중치가 좀 높아지겠죠. 하지만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표본에 따라서 어떻다? 결과치가 큰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중치보다는 표본수를 조금 더 확대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표본수는 도대체 몇 개야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일반 설문조사인 경우는 모집단의 10% 혹은 300명 이상 정도가 기본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셀이 응답자의 각셀이 최소한 표본조사나 모집단에 해당하는 10%는 채워야 됩니다. 10%가 되지 않으면 대표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10%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삭제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재그룹을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될 것인지를 내부도 충분하게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 전반적으로 10% 정도는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9점 몇 프로 이상에서 10% 정도는 채워야 해당 부분을 대표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 속성의 기준은 인구 통계학적 분포로서 성별과 연령대, 그 다음에 더 좋다면 지역까지 포함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성별 따로, 연령대 따로 정도, 이 정도만 분포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집단에 대해서 표본이 대표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모집단 자체가 작다면 거기서 한 10% 정도는 조사 대상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모집단 자체가 너무 작거나 표본 집단 조사 자체가 어렵다면 그만한 설계 방법, 추체 방법의 객관성을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총 대상자가 16,480명으로 상당히 많은 표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시면 20대, 30대, 40대, 50대는 모두 비율이 10% 이상은 높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맹수는 많지나 전체 표본수에 대비해서 10%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50대 이상으로 이렇게 묻고
그렇죠? 20대 이하로 모든 것을 이렇게 묶을 건지 말 건지를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 집단과 이 집단이 그렇죠? 15세부터 20세, 20대하고 평균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만족도나 그다음에 비용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핑을 하시면 상당히 위험하실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집단이다. 평균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요거를 같은 집단으로 묶어서 분석을 하셔야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명수 자체가 많고요. 전반적인 부분에 많고 전체 모집단에 그러니까 표본 집단의 10%는 안 되지만 그다음에 실제로 유의하게 좀 살펴볼 내용이 있다. 라고 고민이 되시면 별도로 이거는 분리하셔서 진행을 하십니다. 네, 무조건 합치는 거나 분리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적당한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셔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그룹 하는 방법들도 상당히 중요한 관건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분포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자료들은 일반적인 양적인 자료입니다. 일반적인 양적인 자료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고 그다음에 이런 자료 수가 많으면 정규성을 따른다고 우리가 통계학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정규성을 따르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이 자료 자체가 평균을 기준으로 다시요 해당하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하면서 이런 모형을 가지기가 생각보다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면 정규성이냐인데 우선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봅니다. 히스토그램 그려서 한쪽에 너무 쏠려 있지는 않느냐, 그렇죠? 한쪽 극단값이 있지는 않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우리는 히스토그램 분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 30 평균을 기준으로 3시그마 그리고 3시그마 표준 편차가 시그마는 표준 편차라고 하고 뮤라고 합니다. 뮤는 평균이 됩니다. 자, 뮤하고 시그마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1시가 평균을 기준으로 시그마를 더하고 빼면 전체 데이터의 약 68.3%, 그다음에 2시그마는 95.4%, 3시그마는 99.7%를 포함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시그마를 벗어나면 우리는 이제는 극단값으로 보고 이걸 별도로 제외시키거나 별도 관리를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역시 이상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히스토그램을 보시고 또 조금 있다가 평균과 중앙값, 외도, 첨도, 변동계수 등을 다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분포를 잘 뜬다 그러놓고 3시그마를 제외하거나 별도의 관리를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제외를 하시게 집단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해당 요게 대중적이다. 대중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료가 한쪽에 너무 쏠려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쪽을 좀 잘라내야 되겠죠. 이쪽을 좀 잘라내면서 집단을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만큼 잘라내느냐라는 것은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5%, 10%, 15%, 20%, 25%, 30%. 그러니까 많이 제외를 하시더라도 30% 이상 제외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하시면서 분포를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정답은 없고 이건 해당 부분은 어디까지 잘 분할하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많이 해석상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듭니다. 다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해서 관측값에서 평균을 빼고 해당하는 표준 편차로 나누게 됩니다. 이걸 표준화라고 하는데 해당하는 표준화를 시켜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크게 되면 이 부분을 극단값으로 보시고 별도로 관리를 분집단을 분리하시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이건 어디까지냐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해당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상값을 어디까지 찾아낼 거고 제외시킬 거냐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제외를 하실 때 표본의 데이터가 좀 많다면 이 데이터를 끊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에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5 아니면 0 단위로 끊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94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395 아니면 390 이런 식으로 0으로 끝나거나 5로 끝나는 부분이 더 2의 정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심극한 정리라고 합니다. CAT라고 하는데 표본의 그 분포에 상관없이 표본의 평균이 크다면, 그다음 유한한 모집단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분포에 상관없이 정규 분포에 근사해진다. 30개 이상이면 근사해진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00개 이상 정도 돼야지 설문조사에서는 대표성을 잃게 됩니다. 근데 빅데이터 부분에서는 자료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표본수에 의한 대표성은 상당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도 말씀 올린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이 속성이 한쪽에 너무 쏠려 있지는 않느냐, 그런 부분이죠. 이거를 다시 한번 재그룹을 해야 될 거냐 말일 거냐를 심각하게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시면 대표값과 산포도의 개념을 한번 더 살펴보실 건데요. 대표값이라는 것은 자료의 경향, 즉 집중 경향을 보시는 것으로서 평균, 중앙값, 채빈값 등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산술 평균, 그 다음에 채빈값, 이거는 지적 자료 분석이겠죠. 남자, 여자처럼 평균을 쓸 수 없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산술 평균은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다 더해서 n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나누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에버레지, 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하 평균이나 조합 평균은 일반 분들이 이해하시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사평균이라고 합니다. 절사평균은 위아래 일부 극단값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산술평균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절사평균이라고 합니다. 이 절사평균은 언제 많이 쓰느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죠. 서로 간에 인적 평가를 한다거나 그럴 때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상위 1명, 하위 1명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평균값을 대체하게 된다면 해당 부분은 쏠림 선상이나 왜곡 선상들은 좀 줄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극단값이 좀 존재한다면 절사평균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절사평균을 가지고 분석하는 기법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우리는 데이터 자체를 어떤다? 좀 나눠서 상중하로 나눠서 분석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앙값은 가운데 위치한 값, 채빈값은 출현 빈도가 가장 많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가 있다면 우리는 자료가 있다고 가정하면 산수 평균은 3, 중앙값도 3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 자료 하나 때문에 평균값이 크게 변동이 되죠. 하지만 중앙값은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중앙값은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술평균과 중앙값을 같이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산술평균과 중앙값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중앙값만 보고 분석하는 기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중앙값과 산술평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이 자료는 극단값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무조건 이 내용만 보시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절사평균, 즉 이상값, 그 극단값을 좀 제외를 하시면서 절사평균과 중앙값이 근사해진다면 이거는 이 아래 일부 자료를 제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500이냐 50이냐는 어디까지 이상치로 볼 거냐 말까지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중앙값과 산술평균의 한 차이점을 보는데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극단값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값에 비해서 산술평균이 매우 작다면 작은 극단값이 있는 것이고 중앙값에 비해서 산술평균이 높다면 높은 극단값이 존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가 있다면 이 하나의 자료 때문에 평균값이 너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산술평균의 한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만 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통계를 보기 위해서라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중앙값은 가운데에 위치한다. 가운데. 그다음에 채빈값은 출현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평균은 그래서 평균의 한계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절사 평균도 좀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질적인 자료 같은 경우는 빈도 분석과 채빈값 이상으로는 분석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정규 분포를 잘 분포를 봐야지 모집단을 잘 추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주상값과 산술 평균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우선적으로 극단값이 좀 존재한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갑니다. 함수를 보시게 되면 에버리지, 그다음에 절차평균 트림민, 이런 그다음 중앙값 메디안이라는 통계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포도가 되겠습니다. 산포도라는 것은 대표값부터 떨어진 정도를 우리는 산포라고 합니다. 다시 대표값부터 떨어진 정도로 우리는 산포라고 하는데, 이 산포가 작으면 작을수록 자료가 다 밀집되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산포들을 나타내는 척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범위, 사분의 편차, 분산, 표준 편차, 표준 오차, 변동 계sun 등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 설명드리기 매우 어려우시기 때문에 쉬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것만 우리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만 아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고요. 분산 또는 표준 편차만 아시면 되는데,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있습니다. 분산은 뭐라고 있는다?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그마를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산포도의 측정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도 말씀 올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를 더하고 빼면 1시그마는 68.3, 그 다음에 2시그마는 95.4, 그 다음에 3시그마는 99.7%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규정하는데도 품질 관리도라는 측면에서도 시그마를 기준으로 많이 적용을 합니다. 다음은 변동계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동계수라는 것은 평균분의 표준 편차를 변동계수라고 하는데, 이 단위가 다르다고 가정할게요. 센티미터와 밀리미터라고 단위한다면 동일한 자료지만 밀리미터가 되면 단위들이 커지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 편차가 상대적으로 좀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계수로 해서 평균분의 표준 편차를 적용합니다. 다시 평균분의 표준 편차를 적용을 해서 해당하는 부분의 산포, 객관적인 산포를 비교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변동계수는 평균분의 표준 편차입니다. 다시 평균분의 표준 편차가 되기 때문에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무조건 구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표준화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 편차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 변동계수가 0.5 정도가 되면은 무난하다고 보여지고, 이것보다 크다면 산포가 좀 너무 퍼져 있는 겁니다. 퍼져 있기 때문에 집단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변동계수라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외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외도라는 것은 비대칭도라고 해서 기울어진 정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한쪽의 자료들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느냐 살펴보시는데요. 이쪽은 음의 외도, 꼬리가 이쪽에 있는 것은 음의 외도, 이쪽이 되면 양의 외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오른쪽에 있으면 양의 외도, 꼬리가 왼쪽에 있으면 음의 외도가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가 오른쪽에 쏠려 있으므로 평균값은 이 극단값 대나 평균값이 매우 낮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꼬리가 극단값이 오른쪽들이 있다면 이 값 때문에 평균값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외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1, 2 또는 1 안에 들어가야 해당하는 외도가 정규성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도입니다. 첨도라는 것은 뾰족한 정도를 말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3에 가까워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3 또는 0에 가까워야 해당 부분은 첨도가 정규 분포에 근사해진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3입니다. 원칙적으로 3인데 3으로 되면 이해하시기가 매우 어려우시기 때문에 엑셀 같은 데서는 여기서 마이너스 3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에 가깝다면, 첨도가 0에 가깝다면 정규 분포에 근접해진다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이상값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을 봐야 되는지, 첫 번째 양적인 자료여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히스토그램을 먼저 그려서
이런 정규분포에 근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정규분포가 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평균, 중앙값, 그 다음에 변동계수, 외도, 첨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변동계수는 0.5 이하가 나와야 되고, 첨도도 0 또는 3 이상, 3보다 작거나 0에 가깝게, 그 다음에 외도 역시 절대값 기준으로 1이나 2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작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은 외도가 좀 더 우리는 정규 분포를 보실 수 있고, 중앙값과 산수의 평균을 통해서도 해당하는 부분에 2배 이상 차이 나면 극단값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값을 과연 어떻게 제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습을 하면서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성향을 추정하기 위해서 자료의 분포를 먼저 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상, 중, 하로 나눌 건지, 상을 도대체 어디까지 잘라낼 건지, 우리는 상그룹을 어디 상위까지 보실 수도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는 정규 분포를 통해서 모집단을 잘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자료 분석에 대한 대표값, 산포도, 외도, 그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 입력에서 주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